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은행 예금 터졌다. 농협에서 1,700억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는 등 금융권 PF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파기하는 은행이 늘어나면서 예금 파기와 자본 유출, 연체 위기와 뱅크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급진적인 전세대출 중단과 주담대 금지 등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SBS 충격속보 은행예금 터졌다. 자, 이제 예금 2금융권뿐만 아니라 1금융권까지도 만만치 않네요. 자, 보시면 먼저 농협은행에서 1,700억 부동산 PF 부실, 야, 이거 뭐 1,700억 PF 대출 부실이 발생했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1,700억 PF 대출 부실, 이거 지방에서 터진 건데 배임, 유용 등 금융사고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20년 6월부터 24년 8월까지 117억 횡령사고까지도 있었어요. 그 전에 이 횡령사고 플러스 지금 농협은행이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3번 삼진아웃 횡령에 걸린 우리은행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원래 1금융권은 정말로 엄격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3회 횡령사고, 금감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금감원의 부당대출 보고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사무소 위조와 배임 혐의, 임직원 고소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얼마 전에 중국에게 모든 자료를 떠넘겼다고 하는데 지금 금감원의 카카오페이 개인 신용정보 이거 지금 강력하게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네이버페이, 토스도 현장 점검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페이, 토스 이것도 지금 불똥 튀어서 같이 들어가고 있고 6년간 놀라지 마세요. 카카오페이가 6년간 4천만 명 무려 542억 건 이걸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했답니다. 완전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자, 부실한 금융권 익스포저 고정이야 여신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익스포저 어떤 부실 상황을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은행 보세요. 51주에서요 4천억 그나마 좀 낫죠. 자, 보험회사 무려 39조 9천억 이게 지금 PF 유의 금액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익스포저죠. 그러니까 전체 익스포저 자체가 원래 부실을 떠안는 상황이에요. 즉 은행도 51조나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도 완전 부실한 게 4천억, 보험은 39조 9천억인데 완전 부실한 게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26조 5천억이 자 익스포저인데 부실한데 3조 2천억은 완전 부실. 와, 증권사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연체율도 높아요. 저축은행 16조 6천억인데 이 중에서 무려 4조 5천억 대단하죠. 그리고 여전사 자 27조 5천억이 2조 무려 10분의 1이나 상호금융이 제일 위험합니다. 54조 6천억 금액도 커요. 어떻게 된 게 은행보다 커요. 그런데 9조 9천억 아주 부실이 심각하고 고정이야 여신도 그렇습니다. 은행은 0.1%, 보험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4%. 증권 지금 작년 말 대비 올해 대비인데 지금 올해는 17.5로 늘어났어요. 저축 29.7, 그 다음에 여전 9.4, 상호 19.7, 합계 11.2.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권, 보험, 저축, 여전사, 상호, 특히 상호 금융이 문제죠. 상호 금융에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PF 부실과 대출 금지, 하는 조치. 자, 지금 PF 부실이 아주 심각해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금융당국 이 금융권의 고강도 개선 압박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PF 연체율 상호금융이 6.7조, 저축은행이 3.2조. 와, 천문학적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상호 2.3조, 증권저축은 각각 1.7조.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대손 충당금 이걸 마련해야 PF 연체율에서 좀 위험 부분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강도 구조조정,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 지금 고강도 구조조정 잘못했다가는 퇴출될 수 있어요. 지점별로 아예 그냥 파산될 수도 있고요. 대출금지, 4대 은행, 조건부 제한, 전세대출 금지. 지금 이제 대출이 금지됐다. 특히 전세대출 아주 심각하죠. 자,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잘 봐야 합니다. 4대 은행이. 자, 조건부도 옛날에 제한해서 이제 예전에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부까지 제한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특별한 사항 아니면 전세대출을 못 받습니다. 금감원, 대출 제한 초과 페널티 경고. 지금 한계치를 다 뛰어넘었어요. 당연히 금감원은 강력하게 경고하겠죠. 총량 규제, 사실상 가계부채 중단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부 제한인데 이제 중단 상황까지.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거죠. 한국은행도 좋지. 자, 금리 동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집값이 뛰고 있고 딱 두 가지예요. 집값 뛰는 것과 가계부채. 왜 이렇게 됐냐? 지금 다른 나라가 금리 인하 하면, 기준금리 인하 하면 우리도 해야 하는데 지금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에 인하를 못하겠다. 가계대출 24년 200% 증가. 야, 원래 목표치보다 더블 증가했어요. 지금 8월까지의 그 비율을 봤더니 2024년은 200%. 목표의 2배치나 초과. 이러니 금감원이 발끈하죠. 내수도 부진하고. 자, 미국이 인하하고, 즉 내수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원래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따라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집값 부채가 우선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국은행이. 즉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10월 달에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예금 파기 유치 현황. 이게 돈부터 빠져나가죠. 은행권 조달, 쏠 리스크도 관리 강화. 먼저 예금 파기. 기업들 지금 계속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정기예금을 해지한다고요. 빚이 많고 빚 갚느니라고. 개인들도 은행이 불안하니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뱅크런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장 터질 것 같지도 않고 만기까지 채우세요. 괜히 빼갖고 손실 엄청 보지 마시고, 자, 만기까지는 끌고 가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2금융권보다는 이자가 조금 약하더라도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만기 채우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 예금 파기. 예금 파기하면 원금 손실이라는 것도 있고 이자 다 손해보는 것도 있고, 유출, 자본 유출. 지금 달러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강달러예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있고 이래서 자꾸 자본이 빠져나가고, 지금 주식도 좀 오르는가 싶더니 외국인들이 막 팔아제끼고 있고, 한미 국채금리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연체 위기. 저축은행, 새마을, 상호조합, 지금 연체가 지금 갈수록 심각해져요.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질 때도 됐는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은행, 여신, 증권, 캐피탈 심각하고요. 개인 기업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뱅크런, 새마을금고가 한번 뱅크런 터져갖고 충격을 일으켰는데 이거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금융권 전체고요. 1금융권도 일부 해당돼요. 해외 은행들은 연쇄 파산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금 위기 6가지. 먼저 2금융권은 조금 위험해요.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빼지 말고 만기 1년이 지나든 1년 반이 지나든 만기 채우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인데 이제 1억까지 조금 지나면 보장이 될 거예요. 예적금 금리 인하, 이자율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죠. 왜? 금리 인하 때문에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시적으로 지금 주담대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자꾸 압박하잖아요. 가계부채 더 이상 해주지 마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대출해주지 마라. 금리 인상시켜라. 근데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금리가 언제까지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투자로 전환, 예금 빼가지고 주식, 부동산, 금 이런 데 막 지금 쏟아붓고 있고, 환율 불안하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돈을 너무 찍어내는 바람에, 자, 우리는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이 심각합니다. 예적금 위험 요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피 같은 이 예적금 부실, 위험한 요인 3가지, 예적금 해결 방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위험 요인은 불확실성.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경제가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전쟁은 있지. 고금리, 아직까지는 뭐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입니다. 위험징조, 민간 부도, 가게나 기업들 돈가뭄에 시달려서 부도가 나고, 예금 지금 자기 살 갉아먹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2금융권에서 1금융 자기자본 비율 BIS가 15에서 18%로 그렇게 아주 튼튼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위험 요인 3가지. 은행 부실한 게 위험하죠. 민간 연체, PF 대출 이게 악화됐어요. 가계나 기업 대출이 220%가 넘어갔어요. 지금 뱅크런, 예적금 문제 발생, 단기간 부도가 나버리죠. 이게 부도 확산. 자, 개인 기업, 특히 건설사 쪽 부도가 심각한데, 이금융권하고 싸잡아서 연쇄부도 이거 조심해야겠죠. 예적금 해결 방안,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자. 우체국이나 5대 은행 1금융권으로 예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2금융권 소액 예치 5천만 원까지,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1억까지 보장되는데, 그렇게 분산하면 돼요. 아니 2금융권이라고 뭐 다 나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부도나면 어떻습니까? 자, 5천만 원 이내로 쫙 법인이 다른 곳으로 분산하세요. 법인이 다른 곳으로. 만기시 안전한 은행으로 대신에 한꺼번에 10억씩 막 넣고 20억씩 넣는 사람들, 안전한 은행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정부의 대출 금지 이후에 부동산 전망. 자, 이제 그동안에는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죠.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자, 서울과 지방, 서울 쪽으로 뛰었어요.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대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자, 먼저 상승 요인부터 볼까요? 자, 미국 전 세계적 기준금리가 지금 인하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되면 이건 집값 올라가는 건 당연 사실입니다. 집값, 주가, 암호화폐 뭐 다 올라갈 거예요. 돈 빼고는 다 올라갑니다. 한국, 미국, 전 세계 집값, 주가, 위험자산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국내로 보지 마세요. 국내로. 해외가 다 뛰고 있다고요.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서울 집값 내부도 보자고요. 거래량, 심리지표, 집값 다 뛰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입주 매물도 확 줄어버렸고. 자, 그런데 하락 요인도 이제 이번에 발생한 거죠. 가장 강력한 게 국내적인 요인, 국유적인 요인 2가지로 보자고요. 일단 전 세계가 뛴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경기 침체 위험성이 있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2번째, 국내적인 요인으로 이번에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신용대출을 크게 제한한 것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들 많죠. 아직도 집값, 지방 집값은 마이너스인데 또 미분양도 많고 PF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방 집값은 본격적 하락할 것이고, 자,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꺾일 것이다. 이게 하락 요인입니다. 그럼 전망 한번 볼까요? 이 중간치를 보자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자,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지금 워낙 서울이 뜨겁기 때문에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이 구도는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다만 서울이 상승폭 축소 후에 다시 상승. 일단 상승폭은 축소할 게 확실해요.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상황이 계속 상승 진행 중이라면 이거 볼 것 없이 또 올라가요. 자, 근데 기타 지역들,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들은 보합이거나 하락할 수도 있죠. 자,
결국은 서울, 경기 중심, 경기 외곽, 지방 순으로 상승하고 하락한다. 자, 그러니까 잡아야 할 곳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이 금융권이 지금 불안합니다. 보시면 인터넷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대출이라고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깡통대출이에요. 여러분들 깡통전세가 제일 위험하듯이 대출도 똑같아요. 이걸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데 고정이야 여신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무려 인터넷은행이 왜 불안하냐. 자, 지금 5,326억으로 크게 증가됐어요. K뱅크 60% 증가했고 도스뱅크 20%나. 자, 지방은행도 위험합니다. 인터넷은행보다 더 위험한 건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은 1금융권보다는 오히려 2금융권 여기에 가까워요. 말만 1금융권이지 깡통들 많아요. 자,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 1조 원 돌파했고요. 무려 40%나 증가했어요. DGB 대구은행 2253억이에요. 대구은행 하나가. BNK 부산은행 1197억. 이게 좀 잘못하면 날릴 수 있는 깡통 대출이. 이금융권 당연하죠. 저축은행 깡통 대출 어마어마하네요. 2조 9천억 원. 35.7%나 증가했고. 새마을금고 23년 대출 56조. 연체율 9.23%나 늘어났어요. 상호금융 연체율 7% 육박. 특히 신협 조심하자고요. 자, 건설사업 부실현황 PF 문제가 있고 대출 잔액의 문제가 있고 브릿지론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자, 롯데부터 신세계, 아직도 지금 롯데 신세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S까지. PF는 자본 총계 대비 PF 100% 넘는 곳이 9곳인데 코롱, 두산, SGC, EAC 조심하세요. 거의 300%가 넘어가네요. 자, 대출 잔액 2013년 말 기준 PF 차입금 규모가 큰 곳들 현대, 롯데, GS. 그 다음에 브릿지론 대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 호반, 롯데, 신세계. 벌써 롯데, 신세계는 2번씩이나 나왔네요. 3번씩이나 나왔네요. 은행 대출 무수익 여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자, 은행 정기 예적금을 당장 갈아타기보다는 만기에 옮기십시오. 집값이 오르다가 대출 규제로 주춤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양극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